최종 의견 172회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김학휘 기자고요.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정현석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이 나오는 게 자꾸 익숙지가 않아서 제 등드름을 긁고 있었거든요. 좀 비주얼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오늘요? 등드름 있을 나이는 지난 거 아니에요? 좀 확실히 아저씨 같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네. 그래도 어디 손 보러 가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마를 깠어. 되게 저의- 멋있는.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말 좀 너무 깠어요. 멀쩡해지셨네요,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늙었습니다. 오늘은 추리닝이 아니에요. 실행이 임마. 뭐라고 돼? 아니 그만하겠다. 네. 지난주에 별일 없으셨죠? 네, 뭐 별거 없었다. 아니 저는 이제 집중 탐구를 주제 정할 때 맨날 법조계 이슈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다 보니까 뭐 엄청 큰 그런 것들은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법조계에서 중요한 일 없었나요? 본인 집안에 좀 큰일 있었나요? 경조사는 대소사. 별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뭐 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사는 집에? 없어요. 없어요. 약간 죄송합니다. 못 저는 받는 드립이다. 어젯밤에 어젯밤 머리요. 9시에 단 호박죽에 파김치를 먹어서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이제 부은 게 그 정도야? 아니 저는 조금 살짝 부었다고 붓지 않았나요? 생각했어요. 지금 그래서 붓기가 빠지고 제가 있어요. 울었나 생각했거든요. 나 네, 얼굴 좀 부었어요. 아니 예? 아니 좀 약간 전혀 내가 좀 약간 무심해서 그런가? 근데 잘 아니야, 모르겠어요. 나는 붓기 났다는 느꼈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네. 그러니까 근데 부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머리가 바뀌었나? 난 눈이 아니, 머리 커졌나 뭐 이렇게 똑같은데 생각했는데 그 오늘 그 화장 메이크업 해주시는 언니가 본인은 이제 평소에 제가 얼굴에 살이 없으니까 부은 네, 게 그쵸. 좋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네. 저도 아니 좀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그거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아무튼 저는 단호박죽이랑 파김치를 어젯밤에 먹었고요. 한 2인분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툭툭 끊기네. 네 나의 어떤 근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없나요? 이렇게 이어갈 수 단호박도 있는. 끝난 것 같고 지난 대소사도 할 거 없고 혹시 뭐 이어서 저 있어요, 또 있어요. 시작부터 제 핵노잼인데요. 네. 제 동생이 이번엔 제발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생각났어요. 나 박근혜 너 왜 또 대통령 끊어? 네, 그거 너 왜 또 끊어. 끊어? 박근혜. 아, 그래? 자, 제 어쨌든 동생까지만.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잘해야 한다. 아니 제 거 일단 듣고 의사 그럼 진행 드립이었어요. 내가 그 제 동생이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음. 고향 시민이잖아요, 제가. 근데 8시 반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치? 살려주세요. 마린 못. 살려주세요. 마린 못이래요, 선욱이가.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 지난주 네. 그러니까 혐오 표현 방송 댓글이 많이 달려서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네. 방송 시작은 되게 고무적이지 않네요. 오늘. 뭐 어떻게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제 아재개가 재밌다고 해주시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재들이 지지난주? 많으신가 봐요. 청취자 중에. 예? 아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재 개그 좋아하는 사람은 아재인 거예요? 아닐 됐다. 수도 있죠. 직원으로- 저 또 할 얘기 아, 있으죠. 진짜? 저기요.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사태가 했는데. 악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이을 순 없고 제가 다음 주에 홍보 다음 주에 월요일에 네. 오후 3시 반에 이번에도 얘기 그냥 종결어미일 것 같은데 했습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파워 FM에 배성재 텐에 출연을 하는데요. 그래요? 생녹방을 해요. 카카오 TV 라이브로. 언제 생록방이 한다고요? 뭡니까? 배성재태는 밤 10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으로는 날짜가 5월 2일에 나가고요. 미리 녹음하는 거를 찍어서 카카오 라이브로 라이브로 이제 중계는 하고 네, 중계를 하는 건데 본방은 이제 녹화 방송으로 네, 가고 그 최기환 아나운서랑 저랑 생록방이라 같이 하는구나. 출연을 하는데요. 최기환 아나운서 좋아하잖아요. 최기환 아나운서 아니 제가 그 접속 무비월들 그러니까요.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그 전설의 방송 사고 아시나요? 어떤 뭐지? 거죠? 여러 저 많이 모닝와이드 알아요. 되게 많이 알아요. 호월 2일 전설의 방송 사고 모르세요? 모닝와이드. 최기환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했나? 몇 년 전 5월 2일에 음이탈된 거 아니에요? 그 5월 2일 음이탈이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5월 진행자들이 빵 터져서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전설의 방송 사고 영상이 있는데 그건 찾아보시고 네.
그분이 사고를 낸 분이고 제 생일이 5월 2일이잖아요. 얘기를 되게 다채롭게 하시네요. 제가 공부하고? 생일이 5월 2일이에요. 뭘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이 출연한다고요. 5월 2일에 본방송 나가는 거 5월 1일에 출연한다고요. 방송 좀 쉴까요? 그때 제가 일이 좀 5월 2일? 있어가지고요. 네. 네. 목요일에 또 네. 네. 5월 1일. 5월 2일. 5월이. 네, 그래서 라이브를 많이 봐달라. 네, 라이브를 많이 봐달라는 거죠. 네. 그냥 나는 뭐예요? 네? 노래 부르나? 아니요, 뭐 성대모사 몇 개 준비해가. 그냥 작가님이 5월 2일 빼고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뭐 가서 할 것 좀 해봐요 연습으로. 가서 할 거를 정해주신다 했는데 네, 모르겠네요 뭐 할지.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네. 약간 네, 노래로 치면 노래 끝나는 부분들로 다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지한 모드로 가시죠. 그렇지, 네. 그럽시다. 뭐 웃겨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네. 우리 그런 잠깐 방송 아니잖아. 뭐지? 네. 지난주 방송분에 대한 댓글 반응 후기 네네. 후기. 보고 가시죠. 예. 네. 댓글이 좀 많았죠. 한 약간 상당히 고무되어 있어요. 두 자릿수 댓글이 달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건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네, 다들 네. 의견을 제시해주신 게 저는 상당히 고마웠어요.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점잖아. 비판이든 뭐든. 그게 논리적이야. 너무 좋아요. 조곤조곤 말씀을 다 자기 본인들의 의사들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좀 내가 소개를 몇 개만 해주실래요? 그 SDC1124님께서 댓글을 팟빵에 달아주셨는데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혐오에 대한 내용은 김선재 아나운서의 말이 저에겐 가장 동의가 되었습니다. 혐오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혐오를 정의하신 교수님의 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혐오스러운 말은 더러운 칼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자도 거지도 칼에 맞으면 상처를 입습니다. 소수자에 대해서만 혐오란 표현이 소수자를 보호하는 표현일까요? 누구라도 혐오를 느끼게 하는 말은 혐오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소수자들도 넓은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는 건데 교수님 말처럼 정의를 한다면 소수자들을 보호하자는 명분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한다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소수자들이 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규범을 강하게 해서 그 안에서 소수자들이 다수의 대중과 함께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음으로써 소수자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보호하는 것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지 과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여성가족부에서 얼마 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폭력이 나쁜 겁니다. 그냥 모든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남자는 맞아도 되냐는 말이 나오면서 남녀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즉 제 생각은 모두가 같다고 느끼게 해줄 때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혐오를 그렇게 정의하셨겠지만 그로 인해 소수자들이 안 당해도 되는 공격을 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2개 달아주셨죠. 그 뒤에. 네, 그리고 추가로 또 달아주신 게 있는데 짧게 요약. 이거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 근데 숫자가 변수가 나오면 전 좀 힘들어서요. 뭐 네. 패션 디자이너과랑 무슨 간호과에 가보면 오히려 뭐 아, 그 남자가 뒤에? 네네. 남자가 소수다. 뭐 항상 사회적으로 여자만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남자가 소수일 수 있으니까 소수라는 개념이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근데 나갈 수 그런 있다. 거는 저도 이 댓글 읽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여초 집단에 소위 서 일하는 남자들이 힘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여자가 예를 들면 부서에 여자가 10명인데 나만 혼자 남자야. 그래서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잘 알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어울리셨던 네, 거 전 좋아할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뭐 근데 그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경우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남자들이 여럿 있을 때 여자 소수인 것보다 오히려 여자 여럿일 때 남자 소수인 게 더 힘들 수도 있다. 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 보여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 소수면 그래도 사람들이 여자가 소수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데 남자가 소수일 때는 또 배려가 안 될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당연히 공감도 많이 가고 이분 이야기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 생각을 그냥 뭐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쵸. 뭐 약자라고 하는 건 상황마다 다르고 집단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소수라는 숫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약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말을 할 때는 전체 사회 그러니까 뭐 세계적일 수도 있고 혹은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약자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고 당연히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분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령 무슨 성범죄 예방이나 성범죄 대책 확실하게 처벌하는 법을 논의하려고 할 때
남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논의가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달렸겠지만 좀 사회적 약자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사회가 실질적 평등으로 가자라는 가치관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다수자에 대한 차별, 여기서 이제 소수자는 제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역차별은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10번 하고 역차별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가 타당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오히려 중요한 논의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좀 약간 내가 비판적으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제가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사실 남녀 문제나 네. 그 지역 갈등 같은 거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그런 것도 있죠. 다르게 하기도 봐야 했죠. 하는 측면이 네. 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랑 사회의 문제는 다르죠. 가령 여성이 많은 집단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데 막 차별받고 있어. 근데 걔 보고 야, 넌 남자잖아. 넌 사회적 강자니까 참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10번 이상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댓글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에서 말했듯이 다수자에 대한 뭐 혐오 표현도 혐오 표현이라고 보는데, 볼 수 있죠. 예, 뭐 꼭 소수자한테만 혐오적인 말을 해야 혐오 표현이냐?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다 혐오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막 논의하고 하는 거는 뭐 규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사회적으로 해악이 있는지 따져서 네. 어떤 건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 가는 과정에서 소수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 얘기는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도 규제하자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게 그럴 얘기를 것 하실 같긴 것 해요. 예. 근데 저도 뭐 필요할 수도 사실 있겠죠. 어떠한 누구한테든 혐오 표현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서도 제 생각에 이분이 생각하고 동의하신다고 했던 저의 그 말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모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때 사회 구성원들이 가능한 이야기이긴 해요. 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평등하고 공평하고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어떤 기계적인 평등이 되지만 사실은 좀 힘들죠. 전제가 현실적으로. 틀렸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솔직히 그쵸. 좀 힘든 얘기죠. 그 실현되기가. 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어제 얼마 전에 시사인 잡지 보다가 20대 남성의 특집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대랑 나도 봤어, 30대랑 그 혹시 기사. 보셨어요? 아, 그것도 네. 되게 유의미하겠다. 네. 20대 남자는 누구인가 막 이런. 20대 남자가 도대체 뭘까? 이제 기성세대들은 네. 되게 어떤 개념 없는 남자 이런 식으로 호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이제 인터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 문항이 한 20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리서치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 있는 그 풀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유의미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20대 남성들이 인식이 많이 다른 거예요. 30대, 40대 뭐 남성 여성과는 굉장히 확연하게 어떤 사회의 어떤 평등 구조, 남녀 불평등 구조 뭐 이런 것에 어때요? 대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20대 남자들은 20대 남성들은 이제 보수적이에요, 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기사상으로 보면 이건 보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뭐냐면 이제 그 메갈 논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미니즘. 페미니즘, 반페니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성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남성 20대 남성 집단이 더 그런 게 강하군요. 더 그런 게 강하다. 이제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10대를 지냈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한창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조심하고 뭐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면서 더 인식이 많아진 게 아닐까. 인식이 우리 저희 많아지면서 3, 40대 세대보다 훨씬 더 역차별에 대한 피해식이 더 크다는 거예요.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프를 딱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30대랑 40대랑 뭐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이 남자가 차별을 받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비하는 거 아닌데 사회 아직 안 나와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보면 있죠. 남자가 그러니까, 살기 좋은 그죠. 게 좀 많은데. 그러니까 공직이든 뭐 어떤 민간 회사든 직장에서 승진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여성이 여전히 되게 문이 좁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이제 남자가 굉장히 이제 핍박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거는 통계가 있는 통계가 기사이긴 있는- 했어요. 통계에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인가 네. 이걸 해서 네.
그 질문마다 이렇게 맞아. 통계랑 네. 그래프가 아,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즘에 좀 그 미러링이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염이 좀 위험한 수위를 충분히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것도 많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남자로서 한남. 되게 피해 의식도 느끼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네.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통계 함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음. 그 기사 댓글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대하는 태도를 했을 때 고생시키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네. 그래도 너는 우리 엄마보다 낫잖아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그건 진짜 오래된 어. 얘기인 것 같아.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너는 그래도 많이 누리고 있잖아라는 쪽이 있고 한편으로는 네. 아 우리 엄마가 누리던 거를 내 와이프나 뭐 내 딸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반대로. 라는 너무 쪽이 지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사안을 두고도 실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통계에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약간 함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댓글 하나만 더 볼래요? 그러면? 봅시다. 네. 왜 이야기 나왔지 근데? 이 토론을 유발하시네. 이 사람 토론 유발 댓글 유발러네. 잃어버렸어. 멋지다. 이 토론 댓글. 유발. 네. 남성 중 특정 계층이 다수 집단을 대표하나요? 강남역 사건 같은 케이스가 그럼 여성에 의해서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 범죄에 대한 개인 인식은 나라마다 차이도 날 뿐더러 실제 범죄율과 맞닿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과도한 범죄 인식이 문제라고는 못 느끼시는지요? 이분 라는 얘기는 댓글을. 강남역 사건이 뭐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사회의 어떤 여혐이 심각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뭐 일면 진짜 공감이 가요. 뭐 정신 나간 놈 하나가 난 세상 여자가 다 싫어. 우리 사실 영화를 봐도 되게 여혐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학대를 당했다든지. 네. 그 사람이 어떤 특정 범죄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사실 보통 우리의 남성들이 느낄 때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아 이거 여혐 심각하다. 그러면서 막 약간 남성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적대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뭐 그런 범죄와 상관이 없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 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저런 사람하고 날 비교한다는 거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은 모르겠어요. 뭐 찬반에 뭐 어떤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여혐 범죄가 일어나고 뭐 아마 그 뭐 통계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성이 아무래도 뭐 신체적으로 약해서 그런지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성범죄 말고 이런 어떤 폭력 범죄도 여성 피해자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제 뇌피셜이고 그건 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범죄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 구조적 약자와 무관한 범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한 놈이 정신 나가서 여자들만 죽이고 다닌다든지 뭐 남자들만 죽이고 다닌다든지 많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김선욱 변호사가 한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성들 전체가 느끼는 불안감과 또 반대의 범죄가 나타났을 때 반대로 남자들이 전체가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남성들이 뭐 어떤 미친 여자가 남자를 죽이고 다닐 때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만약에 아까 말한 그 미러링이 심각해져서 여성 페미니스트 어떤 전사들 범죄자들이 나와서 네. 그 정도 지경에 이른다면 저도 불안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여성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게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이게 제가 여자라서 느끼는 건지 제가 남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항상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 여전히 무서워요. 그렇죠. 너무 맞아. 긴장하게 되고 너무 무섭고 막 그 두려움이 되게 커지거든요. 네. 정말 단적으로 그 예만 봐도 근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안 그렇다면서요. 남자들도 무서울 수 있지만 차이는 나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선욱이는 뭐 많이 무서워하는 야맹증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뭔가 선욱이 앉은 자리에 당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보내버려요. 나 뭐지? 아무튼 그냥 저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 그런 불안감 근데 이런 뭐 게 있긴 신체가 한것 약해서 같아요. 더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서 무서울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게 그냥 포함된 막연한 건데. 불안감이에요. 저희 실제로 근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파트 이제 안에 단지를 이제 걸어갈 때 무서워요? 계속해서 뭐냐면 앞에 여성이 있는데 우연히 계속 같은 길을 가는 같은 거야. 아파트 주민이야. 그러면 이제 막 그쪽에서 약간 뒤에서 힐끗하게 막 느껴지거든.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좀 차라리 앞질러 가려고 하거나. 앞질러 가면 거기서 더 빨리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거 좀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렇죠. 네. 근데 뭐 같은 동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이기도 네. 하고. 남자들도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죠. 네, 애로사항 있죠.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죠. 이게 뭐 혐오 표현이 이제 차별로 이어지고 심각해지면 증오 범죄로 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해악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동감하는 편이고 공감하는데. 동감하고 그래서 이게 다 떠나서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아, 네네. 이 혐오 표현 과거 같았으면 혐오 표현이라는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을 거고 그렇죠. 저도 수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뭐 여성들이 뭐 여기 위협감을 느낀다든지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논의되고 이제 각자 뭐 이런 게 혐오 표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과정들이 그 저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을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되게 특이하고 극단적이고 그런데 이제 여혐이 들어가 있는 범죄를 다룰 때 이거 봐라 남자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가만히 있는 남자들은 사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죽였어? 내가 뭐 살인 욕구가 있다는 거야? 뭐 아주 극단적인 성범죄나 살인범죄가 나타났을 때 근데 그건 아니지만 이걸 여혐범죄라고 규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정인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어떤 여혐 인식이라는 게 뭐 개인에게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건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정말 잘 다뤄야 지혜롭게 다뤄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결국 해본 적 없는 거라서 우리가 뭐요? 그러니까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사실은 네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사실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네. 너는 남혐 아니고 나혐 아니야 나혐 너혐 연혐, 연혐 연혐. 연무룩. 네. 그러면 일단 청취자 사연이 좀 많아서요. 네. 신난다, 신난다. 예. 청취자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연은 아닌데요. 어느 회차에부터인가 이메일 주소 너무 소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직 밀린 게 많아서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갓 보이스로 듣는 야. 파이널 SBS 골뱅이 co.kr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음. 갓보이스라 했는데 화이널이 뭡니까? 파이널, 이분이 한글로 쓰는 파이널. 화이널. 네. 권지윤 기자는 주소 홍보에 광기에 가까운 집착증이 있었는데 킬러 머신께서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킬러머신 살인 아니 살인 기계. 집착증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파이널. 아, 우리 이거 주소 소개해야 된다고 2번씩 했어요 하루에. 난 주소 소개에 대한 그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 그래서 사연을 안 온 보고 거야 사연이? 이 사연을 보고 되게 반성을 했어요. 내가 집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략할 때도 있었구나. 난 갓보이스로 거의 다 하지 않았어? 거의 다 안 그리고 했어요. 그 메일 또 잘못 보내주셨어. 왜냐하면은 파이널 골뱅이 sbs.co.kr이거든요. 저희 메일 주소가. 맞아. 이거 뭐라고 했는데? 아니, 파이널 SBS 골뱅이. SBS 파이널 SBS.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요. 파이널 골뱅이 sbs.co.kr입니다.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넘어갈게요. 진짜 사연. 안녕하세요. 매주 재미있게 최종 의견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투자를 진행했던 P2P 투자에 대한 사기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으나 여러 회사에서 부실이 났고 부실이 났고. 부실이 났고 보시라고. 대부분은 상품의 문제가 아닌 일부 투자금 착복 같은 회사의 고의적인 사기건들이 경찰의 조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피해자분들과 공동으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들끼리 피해자들의 카페를 만들어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액이 꽤 많다는 이유로 이 피해자 대표가 돼서 이 P2P 회사의 금전적인 흐름을 다 관리를 한다고 했고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환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피해자 카페 내에서는 별도의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개월 이후에 간간히 있던 이 대표의 공지사항이 없어지고 그 이후 소문은 피해자 대표와 일부 피해자들만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피해 금액을 먼저 상환받고 잠적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P2P 회사를 조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흐름이나 타 회사의 경험으로 볼 때 상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 대표와 일부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 몰래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들 금액만 상환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피해자가 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2번 울린 피해자 대표와 또 몰래 상환받은 회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돈 앞에서 인간의 추악함을 느끼게 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되게 나쁜 사람이다. 못됐다, 못됐어, 진짜. 이게
법적으로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일단은 저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꽤 많을 것 같아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사건이 이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특히 개주 사건. 개주. 그 개주가 이제 돈 들고 저 이어달리기 아니죠? 이어달리기. 이거 말고 네. 네. 개 사건 보면은 이제 개 사건 뭐 형사랑 민사 뭐 해봤는데 이게 장부 보면 진짜 웃겨요. 이게 이름이 없어. 무슨 엄마, 뭐 무슨 댁, 뭐 이렇게 네. 돼. 안산댁 뭐 이렇게 돼 있고 안성댁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도망가잖아요. 이 개주 도망가는데 결국 잡히죠. 네. 우리나라 이제 사면이 바다니까 이제 잡히는데 잡히면 이제 피해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복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대표를 할 것인가? 권력 아니, 관계가 그러니까 또 형성이 되지. 누가 먼저 이제 합의금 빨리 받고 이제 잘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범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개주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많은 사람이랑 합의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러면 피해 금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좀 합의를 막 하려고 하고 그치. 뭐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 거야. 자기 합의 보고 합의 봤다는 것도 말 안 합의했다는 하고 사실 자체를 말안 숨기는 하고. 거죠. 저끼리도 또 음. 눈치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개주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 금액이 많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주면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요게 민형사상 처벌이 되는지 민형사상으로 뭐 인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뭐 형사상으로는 뭐가 있을까 하니까 사기 정도 생각해 볼 수 네. 있는데 아. 사기 구성 요건 될 것 같으세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 사기의 구성 요건은 이제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야 되겠죠. 네네. 거짓말을 통해서 네네. 허위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을 합의하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돈 받고 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쓱 있는데. 빠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려고 했다. 막 나중에 근데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뭐 사기 중에는 부작이라는 것도 있어서 뭐 반드시 저쪽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아 이건 사실 그게 아니다. 저쪽이 속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을 때는 또 가만히 있어도 뭐 사기죄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피해자 카페 대표다 이러면은 고지해줄 의무가 있겠죠. 내가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네.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만약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 대표를 믿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같이 청구를 했다고 했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합의금이든 피해 변제를. 네. 그런 게 확실해야지 사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그 손해라는 게 그때 같이 청구를 할지, 그러니까 하는 거든 아니면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든지 간에 뭔가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말하는 네. 게 법적으로 말하면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약간 그렇지 불투명한 않았다면 거죠. 이랬을 네.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됐다. 네, 뭐 그렇죠. 이 부분이 아니 있어야 그리고 되겠죠. 이 사람을 대표로 누군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게 저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지도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 게 있겠. 뭐 이게 카페 글 같은 게 이제 남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뭐 이거 우리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제 게시글에는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막상 나중에 돈을 받으니 기분이 갑자기 달라진 이제 거지. 카페 탈퇴하고 이제 사라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현재 이거 제시해 주신 것만으로는 좀 미지수긴 한데 이 청취자분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엄청 화가 나죠. 두 번 이거는. 화나 진짜. 그렇다고 진짜. 그 두 번 피해자 화나죠. 대표한테 돈을 내놔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거는 또 그렇죠. 아니고. 좀 어려울 것 피해니까. 같아요. 어쨌든 네. 간에 저 사기친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건데 되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네. 개주 입장이면 네. 돈 많은 놈들만 먼저 합의를 그쵸. 하고 밑에는 신경 안 쓴다 이거죠. 그렇죠. 통상. 네. 그래서 결론은 아. 쉽지는 않을 것 예, 같다라는 쉽지 거죠. 사실. 그럼 않을 것 개인적인 같아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민형 사상으로 진행이 안 현재 눈 된다면 무섭다. 그 법 밖의 근데 세계가 그렇게- 있죠. 근데 네. 무서운 그러면 안 되죠. 눈이 네. 생길 정도로 정말 화가 나실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청취자분이. 네. 아, 근데 저 요새 요런 사기 사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상담 많이 해보는데 진짜 거의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이런 경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진행하는 게 낫나요? 다 같이 하는 것보다? 근데 1대1로 하면은 사건이 막 확 분산되니까 고소인을 여러 명으로 해가지고 어. 청취자분처럼 네, 이제 상한 못 받으신 분들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모여서 한 번에 들어가야지 좀 수사기관도 좀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따로 하면은 잘 안 그러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과 승리에 이어서 이젠 로이 킴입니다. 그 로이 킹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로이 킹. 네. 로이 킴.
까지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네요.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 결국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체톡에 올리기만 해도 불법이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카톡방에도 누군가가 올려준 자료가 있고 저 말고 주변인들도 이미 그 누군가의 동영상을 봤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와 제 주변인들은 다 범죄자인가요? 혹시 친구들만 있는 카톡방에서 한 명이 변절해서 신고하면 저희는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서버엔 이미 증거 자료가 남아있을 텐데 언젠간 잡힐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인지 카톡을 탈퇴해야 하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 의견에서 저를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잼. 요새 이런 이메일 이야기 주소밖에 상당히 많이 고발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이거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저는 김선호 변호사 간단히 답을 하겠지만 이거를 집중 탐구 주제로 좀 삼았어. 예. 카톡의 모든 것 내지는 뭐 모바일톡의 모든 것이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업무 끝났는데 계속 카톡 보내는 상사라든지 이걸 아, 진짜 한번 싫다. 다루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관심 많은 사안이라서 맞아요. 이제 단톡방에 대해서 예. 네, 다음 주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거 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걸로. 네. 간단히 예. 답은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답 안 하고 다음 주 듣게 할까요? 탈퇴할지 안 할지 짜증나. 고민 좀 해보시죠. 이러고 불안하게. 일단은 그 저기 진짜 넘어갈까요? 그럴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고해. 저희가 지난주에 신고를 했는데 몰래.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고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기 일단 이거는 이제 불법 촬영된,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이제 그 성범죄 영상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죠. 무슨 받은 글이라고 해서 도는 것도 있고, 그거 나중에 특집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한. 실제로 촬영한 거. 카메라든 그러니까 몰카. 몰카 그러니까 범죄. 상대방 불법 촬영. 동의를 얻지 않고 네, 불법 그렇죠. 촬영한 물. 그렇죠. 그것이 카톡방에 들어오면. 그게 들어오면 근데 이분은 지금 뭔지 구별하진 않았죠. 이분은 일단은 네, 그런 거 구분하지 같아요. 않았어요. 사진이나 네. 동영상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정준영이랑 승리 근데 얘기 나오니까. 그런 이상한 동영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거도 누군가의 동영상. 약간 두 개가 구분되잖아요. 이를테면 정말 범죄 행위로 뭐 실제로 불법 촬영을 한 영상인지 무슨 제작물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선제 말은 그 누군가의 동영상이니까 이번 주 불법 촬영물인 것 같다. 아,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아닌가요? 지가 경험해서 찍은 게 아니어도 무슨 뭐 연예인 몰카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연예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난주부터는 김학의 동영상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 무슨 말. 김학의 동영상이 그 막 성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전 잘 못 봐서. 저도 못 얼굴 나오고 봤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얼굴 나온 거죠. 제가 옛날 보도에. PD수첩 듣기로는 이렇게 춤추다가 성관계로 이어진다고 들었던 것 자꾸 같아요. 빠진다. 아, 네, 이거 빠져야 돼. 빵에 집중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 전제는 뭐냐면 네. 이 배포를 한 사람이 찍었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찍었든 간에 네.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몰카 촬영하든 아니면 성관계 영상이든 불법 어쨌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성범죄 영상 네. 이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네, 전제를 하면은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하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배포를 한 자만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받아서 본 거는 처벌이 안 돼. 그걸 다시 전달을 안 하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음. 내가 A 방에서 받았어. 네. 근데 그거를 내가 B 방에 B 방으로 전달해 버리면은 네. 나도 참여하는 거지 그쵸? 뭐. 성범죄 동영상을 내가 유포자가 되는 유포자가 거죠. 되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4조 2항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될 수 있죠.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 그 나한테 보내기 하면요. 나한테? 나한테 뭐 얘기? 그런 기능 있잖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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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에게로 초대야 뭐야? 아니 영상을 다운 받아서 나한테 나한테 네, 보내기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제 생각에 그 괜찮습니다. 유포 아닌가요? 그거는? 유포는 다른 사람의 공중에 이렇게 적어도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에게 주는 거라고 개념을 봐야 되고요. 자기가 저장한 개념이잖아요. 야 이놈아. 어쨌든 근데 약간 찌질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찌질한 근데 이제 수준까지. 좀 우리가 어.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하다 보니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네. 불법 촬영물은 사실은 봐도 안 되겠죠. 그것은 네. 2차 피해를 양산하니까 범죄는 아니라는 일단 범죄는 김 아니다. 변호사님 말이었고. 그 방에 남아 있어도 괜찮다. 남아있어 아니, 근데- 괜찮지만 네, 그리고 네, 근데 그리고 찌질- 그 처음 올린 애를 신고해도 좋겠다. 아니 저는 요런 저의 거. 사실은 예. 꿀팁은 사실 이게 한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휩쓸려 가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냈을 때 그냥 나갔다가 다시 어. 들어오시면 확실히 알아듣는다.
얘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 다른 나갔는데 멤버들이 초대 안 해주면 알아듣는다. 근데 나가는데 초대다 한 명한테 해야지. 그래서 들어오면은 애들이 너 전화기 바꿨구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서로 좀 약간 너 그러지 마, 뭐 공모자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런 거 보내지 마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이것도 나가면 좋은 돼요. 방법이네. 나가기. 나가면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나중에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루시죠. 한번 다뤄보는 걸로 너무 하시죠. 많아요, 예. 진짜. 맞아요. 예. 네. 예,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애청자입니다.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해서 하신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방송 나온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이후에 모든 언론과 여론은 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도주 시도로 보고 비판을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피의자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부는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를 받고 현재는 단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엔 수사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와 관련해선 저번에 슈죠. SBS래. 휴가는 설탕이고요. 로이킥부터 좀 힘드네 오늘. 슈 씨와 관련해서 방송해 주셨는데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출국 금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게 되나요?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하게 되고 법으로 명시된 게 있나요? 근데 이분이 슈가 씨라고 썼네. 슈가 씨로 썼다니까? 아 잘못 썼네. 로이킴도 로이킹이라 썼다니까? 다른 분인데 오늘. 네. 네. 하나씩 짧게 할까요? 네. 시간 출국 금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하고요.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거기 그 출입국 관리법 네. 4조에 뭐 있어요. 뭐 형사 재판에 뭐 계류된 자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 질문. 이번 사건은 긴급 출국 금지 제도로 출국 금지시켰다는데 이 긴급 출국 금지 제도는 3년 이사의 중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인가요? 만약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국 금지가 결정되는 게 아닌지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자기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적용 법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근데 이제 요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자의적 판단하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쏠리는 아이고, 대로 허무해. 하는 그런 표현인가요? 쏠리는 아이고, 대로? 허무해. 아니 그런 개념 있잖아요. 경찰에서 뭐 긴급 체포할 때도 음, 그것도 상당한 요건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질문 관련해서 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해서 논란됐을 때 법무부에서 설명 자료 낸 게 있거든요. 그 기자단에. 네. 그거 간단하게 제가 좀 네네. 보면요. 아까 설명 중에 그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 아닌 걸로 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답을 했었고, 그리고 요 긴급 출국 금지 제도 관련해서는 뭐 형식적인 입건 뭐 실질적인 범죄 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하고 뭐 긴급 체포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대상으로 뭐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입건되어 있지 않더라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자의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시키면 뭐 행정소송을 하고 뭐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당한 사람은 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 입장이나 뭐 아니면 국민의 하나가 저희 지금 김학의는 출국 금지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절차하는 게 굉장히 좀 미비가 돼 있는 거죠. 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고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처분 자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장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시급성을 요해서 그런가요? 뭐 출국 금지도 어떻게 크게 보면 네. 뭐 신체의 자유를 뭐 이렇게 잡는다고 그쵸.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영장 같은 경우는 다 자유를 법원에서 제한하는 판단을 거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출국 금지는 제 처음에 그냥 네. 법조 나갈 때 왜 출국 금지는 법원의 판단을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 시급성 때문에 그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구속영장이 나오거나 체포영장이 나오면 아예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체의 자유와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 심각하게 침해되는데 출국 금지하면은 6개월 아니면 1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나가면 되는 일단 거잖아요. 수사 과정의 그쵸. 편의상 뭐 이렇게 그쵸. 도주 못하게 불러야 뭐 되니까. 예. 그물만 이렇게 쳐놓는 거 관해서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고 뭐 법에 어느 정도 정해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뭐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뭐 어떤 신체와 거주의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어떤 장관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법에서 만드는 거죠. 아,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출국 금지가 안 되더라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과연 태국에 맞는 하시려다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제주도 정도 뭐 네. 가는 제주도는 갈 수 있잖아요. 올레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이번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없을까요? 저는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출국 금지와 같이 한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제약하는 제도는 남용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국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약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정현석 김선욱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팬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해주세요. 그리고 김학기, 정현석, 김선욱도 뭐 건강하든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성? 뭐냐면은 지금 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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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수님 이름 아니고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주고 저희 세 명은 쩔이군요. 잠깐만요. 네, 보니까 아. 예. 갑자기 확 마음이 병들지는 말라는 정도 같아요. 그렇죠. 병들지 말고 큰 병 같은 그냥 거 조심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건강해라. 거동. 거동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성이 없을까요? 질문인데 출국 금지를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행정 심판 절차인데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 안 되면은 이제 행정 소송해서 법원에 가가지고 출국 금지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시간이 막 계속 가잖아요. 네. 1개월 혹은 6개월이 계속 가니까 물론 그래서 법원에다가 뭐 집행정지 제도라고 해서 신청하면 빠르면 한 20일 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네. 사연이 그러네. 좀 더 있는데 일단 한 개 오늘 이거 한 개 1분에 끝낼 수 있어요. 이 김선재 또 아, 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이거는 네, 정말 하시죠. 진짜 읽는 것보다 빨리 답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제 대신 김선재 아나운서님이라고 명칭해 주세요. 팬이자 최종 의견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팬이 뉴스에서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내기 골프를 쳐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225만 원, 260만 원씩 땄으나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내기 골프도 도박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돈을 돌려주는 게 상황상 유무죄 성립 여부의 핵심이 되는 건가요? 핵심 아주 빨리 해드릴게요. 네. 내기 골프가 도박이 되냐? 도박의 핵심은 우연성. 뭐 완전히 우연적이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골프는 약간 실력의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지만 실제 대법원에서 뭐 한타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막 10번 이상 이렇게 막 계속해서 상속을 했을 때 도박죄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고요. 그래서 도박죄도 금액이 크면 뭐 KDP나 이런 거 주는 정도면 괜찮은데 식사 내기 정도. 근데 몇백만 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도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돌려주는 것은 이미 늦었죠. 이미 도박죄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근데 애초부터 몇 번 오래 친 것도 아니고 돌려줄 생각으로 재미로 일단 돈 했다가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식으로 해왔던 거라면은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끝! 네. 야, 대빠름. 예. 손재 씨 오늘 바쁜데. 자, 그러면 화재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읽어야 하나요? 이거는 빨리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상당히 재밌었는데 저는. 예. 재밌었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약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좀. 생략을 좀 해서 이거를- 읽어주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생각을 이걸 생각하면서 흐름을 읽어야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 중이던 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한거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해서 간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군 검찰은 당초 박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봐서 강간 혐의로 기소를 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준강간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준강간이란 심실상실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한거 불능 상태란 점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다시 한번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번엔 중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서 애초에 중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박 씨 본인이 중강간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이거를
중강간 불능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중강간 혐의는 무죄, 중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박 씨는 상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중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복잡하네요. 기본 개념 들어가기 전에 상황 파악을 좀 해보면 네. 강간은 무섭게 해야지.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가늠해야지 이거고 중강간은 내가 그런 상태를 만든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술에 취했다든지 약에 쩔었다든지 뭐 의식이 없는 아프다든지 환자인데 누워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가늠을 하면 사실 내가 막 폭행 협박을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준강간이라 그래서 범죄 처벌 수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술을 먹여서 가늠해야지 해서 계속 술을 취하게 만들거나 네. 술에 요즘에 그 문제가 약 됐었잖아요. 타는 거? 약 타는 네. 거. 이거는 강간죄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꼭 폭행협박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내가 아예 저 사람 반항을 못하게 무섭게 했거나 아니면 반항을 지금 못하는 상태인 걸 내가 알고 그래 이 틈에 해야지. 요렇게 되는 건 다 강간죄. 넓은 의미에서 네. 강간죄인데 이 사건은 이제 미성년자였어 또 네. 여학생이었는데 술을 같이 먹다가 얘가 취해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또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 피해 만취가 여학생이 아니었다. 네, 그냥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실 준강간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그쵸. 게 드러난 거죠. 내가 얘를 네. 무섭게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만취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소위 화간 그러니까 강간죄가 아닌 중강간죄도 아닌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불능 미수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아 말이 어렵죠. 어렵다. 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형법을 배울 때 하는 건데 살인죄를 놓고 보면 살인죄가 되려면 사람을 살해해야 되잖아요. 네. 살해할 생각으로. 근데 크게 두 개 대상의 차고 수단의 차고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말로 예를 들으면 쉬워요. 저 녀석을 죽여야지 하면서 내가 칼을 들고 와서 내가 봤던 저 녀석 해서 칼로 푹 찔렀는데 마네킹잼 이 사람이 이제 마네킹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둠 대상을 속에. 착오한 거네. 어둠 속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맞아. 내 칼을 받아라고 찔렀는데 소품 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혀 사람을 죽이는 게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상물이나 내 수단물이 애초부터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네킹이나 장난감 칼이라면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불능미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 마네킹이었거나 이 칼이 장난감 칼이어도 처벌이 돼요. 예. 일단,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능 미수의 개념이다. 개념은 그 그렇다는 개념이다.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불능 미수라고 다 처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처벌을 안 하는 경우도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마네킹이면은 안 하겠죠. 뭐 처벌 안 하겠죠. 예, 예.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불가능한 경우는. 그래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추가하자면 범죄라는 게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과 나쁜 결과가 발생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쁜 마음은 먹었지만 나쁜 결과는 발생 안 한 경우에도 야, 이 자식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약하게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사건에다가 이제 공식을 집어넣어 보면 술에 취했군. 완전히 만취했군. 이때 해버려야지. 라는 나쁜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 나쁜 범죄를 일으킬 것이 불가능했죠. 왜냐하면은 여성이 말짱했으니까. 근데 이 자식 위험한데 해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이게 약간 의견들이 막 갈리고 그랬었죠. 그쵸. 여기에 대한 평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김 변호사님 반대할 것 같은데. 배경 아, 지금 약간 예? 갸우뚱하고 있어요. 네. 처벌해야죠. 나쁜 놈인데. 그 약간 나 이런 관점이야. 나 뭐 판결 보면은 이게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든 법리를 뭘 이게- 적용할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실제로 보면은 법리적으로 정치하고 이런 거보다 실제로 구체적 타당성을 많이 봐요. 게다가 미성년자였거든. 미성년자였고 게다가.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 이게 정말 정치하게 법리로 갔을 때 무죄 혹은 뭐 위험 뭐 이런 이게 케이스가 꽤 있어요. 실제 사건들 보면은 근데 뭐 아니면 소송을 이기거나 민사 같으면 이기거나 지거나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은 대법원 판사가 고민을 한 것 같아. 진짜 나쁜 놈이다. 예.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약간 법리적인 약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예. 그럼 너무 법률적이지 않은 판단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네. 비판에 직면하실 것 저는 같은데. 이제 평소에 좀 법조인 같지 않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요. 말하기 전에는 변호사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무단횡단 많이 하시나 봐요. 무단횡단은 안 합니다. 저희 생명은 소중하니까. 네. 아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렇죠. 네, 남의 생명과 관계된 건 진짜 법조인 괜찮은데 같지 내 생명과 않네요. 관계된 거는 네. 소중하게 아낍니다. 네. 지키고요. 네. 네. 그럼 결론은 네. 언뜻 생각하기 나쁜 짓은 안 하면 되겠네요, 무조건. 그게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이 그 화제의 판결의 결론은? 사실은 뭐 약간 배경 설명을 그냥 오늘 뭐 사실 집중 탐구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미수라는 개념을 좀 같이 그냥 공부해보고 넘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미수가 뭐냐면 범죄를 실행에 옮겼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 법상 미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놈을 죽여야지라고 막 칼로 찔렀는데 저 사람이 연락 잘 피해. 몸이 거의 완전 다 피해 칼 들어오는 거. 그래서 상처만 좀 냈다. 혹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잘 못 찔렀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장애 미수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마네킹이라든지 칼이 그냥 아예 무뎌 칼로 찔러도 그냥 자국 좀 나 얼굴에 한 2시간 정도 가. 네. 요런 정도 칼이면은 아예 결과 발생이 그걸로 찔러봐야 죽진 않으니까.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불능미수라 하고 네. 마지막으로 칼도 되게 날이 서려 있고 정말 내가 실력 있게 얘를 그냥 심장을 찌를 기회가 왔는데 아 얘가 좀 불쌍하다든지 아 내가 얘도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해서 중간에 돌아옵니다. 하다 말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법학에서는 황금다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왜 황금다리인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공부할 때도 왜 황금다리지? 이게 황금다리가 팔다리 다리는 아니죠. 그렇죠. 예. 골든 브릿지인가요? 네, 그런 우리가 법학에 용어 나와요. 그러니까 법을 수호하는 갑자기 웃겨졌네. 법을 수호하는 황금다리 너무 돌아오고 싶지 않나요? 그게 비유적인 의미예요? 아, 예. 실조라는 이게 서양 실제 있는 격언인 것 격언 같은데? 같은 거에서 실제 있는 다리가 다리로의 기관이요. 네, 진짜 황금 나 다리로의 검색해봐야지. Return to Gold Bridge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돌아와. 안 돼. 준법에 안 돼. 그렇지. 너 그러면 안 돼. 잘 돌아왔구만. 요것을 이제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가 세 개인데요.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 중에 장애 미수가 그렇죠. 제일 나쁘고 그렇죠. 하려고 진짜 했는데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실력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냥 상황이 안 좋았거나 경찰이 빨리 왔거나 뭐 도둑질을 하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감경해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면 결과는 안 생겼으니까 네. 감경을 보통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불능미수는 아까 말했지만 감경이나 면제를 해줄 수 있음. 만약에 너무 말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중지미수는 제일 황금다리로 지금 귀환한 거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감경이나 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예. 뭐라 검색해 나오나요? 불능미수 황금다리라고. 황금다리를 했는데 그 마사지 기계 발 마사지 기계가 그런 게 중지미수. 있나요? 황금색이에요. 그 발 끼우는 데가 그래서 네. 불능미수는 황금다리 발 마사지. 결과 발생의 불가능성이 필요하고요. 중지미수는 본인의 자의성, 자의로 돌아오는 범죄를 벌이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금다리 안 나와요. 그만해요. 네. 황금다리 미수 이렇게 치니까 황금 박쥐를 훔치려서 아, 그거 되게 금형이 웃겼어. 그거 되게 웃겼어요. 황금박쥐 어디지 지역에? 아,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전남 한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좀 비판도 있습니다. 뭐 조금 말씀드리자면 불능미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어떤 범죄의 대상을 아까 제가 살인죄 범죄 대상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준강간죄 이게 좀 법조인들 조금 너무 전문적인 논의긴 한데 짧게 할게요. 네. 준강간죄 대상을 사람으로 볼 건지 아니면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볼 건지예요. 사람으로 보게 되면 그 여성은 사람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불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능할 수가 없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건 행위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물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가 이용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객체를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고 뭔가 잘못 착오한 게 아니라 아예 한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뭐 나름대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걸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네. 그리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죄로 보자는 이 남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견해가 있고요. 그게 실제 이 대법원 판례의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걸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렇죠. 다수 의견은 아니다. 그 좀 상태가 맛이 갔다 그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맛이 간 사람이 대상물이다. 근데 맛이 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간 아니었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바로 위험한
이 범죄자의 뇌피셜로 봤을 때는 맛이 갔군, 해야겠군. 이게 되게 우리가 볼 땐 위험하다. 그럼 얘는 조금이라도 뭐 준강간죄보다 약하게라도 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좀 있긴 했습니다. 뭐 방송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 너무 영역이 네. 전문적이라서 결국 이거 대법원에서는 그 반대 의견으로 하면은 네. 강간으로는 안 되죠. 왜냐면 폭행 협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중강간으로 해야 되는데 중강간도 불능미수로 처벌을 못 해. 멀쩡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죄가 무죄를 해야 되고, 돼. 어. 근데 안 되지.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꼭 안 되냐라는 거의 논의도 있을 수도 있는 게 대법관인데. 나도 네. 견해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반대 견해를 생각해 보면 네. 아니 여성이 왜 자꾸 미성년에다가 자꾸 뭘 넣지 말고 여성이 좀 안 취했고 안 취했다는 건 여자가 관계를 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간으로 가야지 사실. 뭐 협박 이렇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 그거는 혹시 강간죄 막 처벌해야지. 뭐 할까봐 막 아, 더 막 심하게. 그러니까 실제 폭행 협박을 안 했어도 내가 여기서 거부하면 폭행 협박이 있을 막 거라고 칼 들고 생각이 올까 봐.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 중간 영역인데 어. 폭행협박 그 밑에 위력 그 밑에 이제 더 많이 나간 비동의 간음죄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현재 관계상 그러니까 뭐 폭행 협박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어도 조폭 같은 놈이 그냥 술 먹다가 야 이렇게 하면 그냥 무섭잖아요. 사실 그건 당연히 강간죄로 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게 없었어.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 여성이 술 취한 것도 아니었어. 그럼 사실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놈이 위험한 놈이긴 한데 꼭 형사처벌해야 되냐라는 견해도 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걸 내가 또 지지하긴 좀 그렇지만 지지. 네. 아, 황금다리 난 찾았는데 현재야 구글에서 황금다리. 아, 나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중지미수 황금의 다리 하면은 범행에서 물러날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에서 이 이론을 황금의 다리 이론이라고 한다. 하긴 돌아올 거면은 황금 다리를 건너는 게 좀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다리 말고 그냥 철 다리면 내가 굳이 내가 이 다리 건너려고 내가 안 하고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막 한강다리, 그럴 것 같은데. 네. 한강철교. 한강철이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 타임입니다.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 15분 정도는 할 수 네. 있겠죠? 네, 잠깐 뭐 미안해요. 요거 잘라주시고. 네. 안 잘라도 안 될것 잘라도 돼요. 네. 그래, 청취자 여러분 15분 정도 할 겁니다. 남은 시간 바를 보세요. 지금 몇 분 남았는지. 그 네. 시간만큼 하는 겁니다. 하다가 뭐 보시죠, 뭐. 오늘 좀 짧게 하자 네, 그래가지고 저 집중 탐구를 낙태죄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 워낙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고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면 이제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단순위원 의견이 3명이었고 헌법 불합치 의견이 4명. 그래서 9명 중에 7명이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제 낙태죄는 이제 법 제정이 66년이나 됐더라고요. 이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문을 보니까 뭐 이제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했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죠. 지금 유지하고 그때 입법 통해 가지고 바꿔라. 예, 뭐 개정 안 되면 뭐 바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이 견해가 뭐 대부분 어떠세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죄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낙태죄 조항이 어떻게 되냐면 형법에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낙태죄라고 하죠. 네. 그게 269조고. 네. 270조 보면 뭐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인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뭐, 승낙을 얘기는.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동의낙태도 있고 부동의낙태도 있거든요. 내가 해도 처벌받고 해줘도 처벌받고. 네. 부녀가 이제 해달라 해도 되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부녀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하는 경우도 사실 처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논의된 건 자기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네. 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관련 법 좀 더 보면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에 보면 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볼까요? 뭐 고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시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24주. 요 시행령에 있죠.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현행법을 보자면 뭐 인부가 자기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의 의사가 해주거나 해달라고 해서 아니면은 이 문제되지 않는 건 의사가 인부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하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약간 공포영화. 예, 그거는 상해죄. 그것도 같은 낙태죄예요? 그건- 예, 그거 그렇죠. 부동의 낙태죄. 아, 그거는 네.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의 낙태죄는 계속 처벌돼요. 네네. 당연하죠. 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법상 예외 조항이 기간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뭐 기간도 좀 제한에 맞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외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뭐 결정을 논하기 전에 네. 이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과연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이나 강간 중간간 또 뭐 혼인할 수 없는 혈족사의 임신 네. 또 모체가 되게 위험하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좀 허용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다 허용이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이게 장애인에 대한 되게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논의와는 좀 벗어나 네네네. 있지만 장애 여성이 뭐 혹은 장애 여성이 애를 낳거나 아니면은 나올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낙태할 수 있지 이런 인식 자체가 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가. 장애아를 낳을 권리도 당연히 함부로 남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걔도 나오면 불행하지 않겠어? 뭐 이런 사고 방식이 되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네. 지금 대본에 이번- 없던데 예.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보도 많이 됐는데 이제 헌법 불합치한 그 결정의 논리는 뭐 그 국가가 태아의 뭐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후 낙태만 제한해야 한다는 거고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자기결정권이 저는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낙태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요? 논쟁 있나? 있죠. 종교계에서도 아닌데. 종교에서 난 그냥-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나? 네가 기사를 안 본 거 아니야?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기자 맞아! 짧게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저기 집에 계신 분도 저희 와이프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 뭐 근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어디까지를 생각이 다르긴 하네. 생명으로 말해도 되나? 어디까지를 괜찮아요. 생명으로 봐야 될지. 저는 그게 아직 핵심이야. 내가 그러니까 볼 때. 저는 미혼 여성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뭐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걸 상상을 좀 해봤을 때 그럴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애가 생겼어. 그럼 언제부터 이거를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그렇죠. 뭐 그런 수정, 착상, 몇 주. 그거를가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설사 그럼 그게 정해졌다고 한들 내가 더 중요하냐 얘가 더 중요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은 애가 낳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애를 낳았을 때 키우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 진짜 극단적으로는 뭐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애가 너무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언제부터냐라고 할 때 뱃속에 있지만 사실 애가 꽤 자란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애를 못 낳겠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 이 여성이. 그럴 때 이제 낙태를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이제 허용을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는 사실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모성이라는 게 뭐 타고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은 저는 상당 부분 학습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애가 생겼다는 거 안 그 순간부터 모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낳고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테스트 결과 나오고 바로 모성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품으면서 느낀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낳고 나서도 정말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키우다가 한 10년 지났을 때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사람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바로 단순히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제 단순위원하고 불합치 잠깐 설명드리면 불합치도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불합치가 뭐 위헌이 좀 약하다 이런 건 아닌데 위헌 선언을 하면 조항이 그냥 날아가요. 바로 날아가면 좀 혼란스럽지 않냐. 우리가 볼 때는 금지되는 낙태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불합치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근데 이제 두 분이었나요? 두 분의 단순위원 의견은 그 날리자.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었나요? 바로 날려도 우리 사회 문제될 거 없다. 네. 뭐 이렇게 본 거죠. 세 분 있었죠 그분이. 그래서 최종 결정은 불합치 결정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 극 주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케이스를 모르진 않는데 예를 들면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이 된 경우에 오히려 음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는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전혀 기록에 안 남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입장에서도 책임을 좀 안 질 수 있는 것보다 위험할 네, 수 오히려 있겠네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음성적으로. 왜냐하면은 딴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제 실시간 검색에 음성이 계속 뜨는 거예요. 음성? 그 마약 검사 음성. 네, 박유천 음성. 음성이요? 사람들이 음성 뜻을 몰라가지고 애들만 검색하. 그 지역 음성 아니고 난 그거 충북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음성 충북 음성 박유천 의문의 음성 일패. 때문에 음성이 계속 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 얘기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 처음에 결정문은 보셨어요 혹시? 네. 결정문 보다가 약간 인상 깊은 거 좀 천천히 설명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가장 인상 깊다고 제 딴에는 하폰 의견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되게 개간지 넘치는 말 하나 있던데 예? 하폰 의견 중에 되게 멋진 말 하나 있었는데. 멋진 말? 하폰 의견이 이제 재판관 조용우 뭐 이종석의 하폰 잠깐만 의견 읽어줘봐요. 하펀 시작할 때 너무 웃겼어. 이제 쌍따옴표를 쳤어요. 지금 우리가 자기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아니, 이러고 개간지 합헌 의견을 시작하거든요. 개간지 아니에요 개간지. 멋지다. 약간 스윙스 같은데. 아니 반대하든 내가 찬성하든가. 래퍼예요 무슨?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달리 빠른지 아세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결정문 쓰나요? 이건 너무 문학적인 것 같아. 나는 이런 나 거 이런 거 보고 처음 약간, 봤어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판결이 예.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되게 많이 그렇죠. 들어요. 아, 우리나라 근데 멋있다. 우리나라는 되게 막 정제되고 투명하고 뭐 할 말만 쓰는 건데 저 이런 거 특히 헌재 판결문에 이런 쓰는 거 되게 그냥 좋아하는 나 것 내리에 같아요. 꽂혔어요. 네. 못 보던 걸 좀 본. 그래서 합헌 의견이니까 이 문장 때문에? 낙태죄 막 낙태한 사람 찾아다닐 거예요. 나도 최고가. 태어났어. 요거 나온 김에 제 생각에는 예. 합헌 논리 조금 보면 이 말은 원래 맞는 말인 게 하나 있는 게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신체의 자유 잠깐 어디 가지 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한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직업의 자유 너는 여기서는 약국 열지 마. 뭐 예. 그런데 생명권은 제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생명권은 제한이 박탈이에요. 그냥 그쵸. all or nothing이지. 그렇지. 생명권을 뭐 약간 너 수명 줄어들었어 이런 거 없거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침해이긴 해요. 만약에 돌이킬 수 특히, 없는 그쵸. 결과를 나오니까. 그래서 그 아예 태어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그 생존 시기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귀중함이 달라질 수는 없다. 초기라고 해서 뭐 생명은 덜 중요하고 그거 왜 달라질 수 없어? 후기로 하면 뭐 그 사람 이 사람 얘기 죄송해요. 아니 저 조용호 이종석한테 얘기하세요. 모르는 사이라 뭔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1촌 매죠 1촌.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예. 그 헌법 불합치가 4명이고 단순위원 3명, 합헌 2명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뭐 헌재 뭐 여기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연구관들이 있고 이제 재판관들이 있는데 네, 연구관들이 실제로 그 결정문을 쓰거든요. 네, 의견을. 그렇죠. 그쪽 그룹에서. 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각자 3개 쓰는 거야. 위헌, 헌법 불합치, 합헌 3개 써서 그다음에 재판관이 투표해. 진짜 이거 가져가는 그럼 걸로 제일 알고 멋있는 첫 문장을 고른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 이거는 재판관 직접 쓰지 않았을까? 그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모두 왜냐면 태아였다. 그 가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너 한 줄 넣어. 이거 개간지야 이러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 합헌 논리에 대해서 멋있긴 했지만 네. 비판적인 이유가 비판적인 이유가 좀 다른 논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요즘 뭐 꼭 낙태가 아니어도 애를 안 낳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정란의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낙태 말고 아,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를 아예 안 낳는 경우도 많고 그쵸. 낳아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네, 힘들고 그것도 하니까. 결정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논리가 네.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저는 애초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 아닐까? 생명이 그러니까-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할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 이게 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 수 있고 음. 막 그런 얘기가 막 엄청 와닿진 않는다고 해야 되나? 본인이 생명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전 생명 되게 소중하고요. 네. 저희 지금 저는 인도 고무나무가 잘 크고 있어요. 인도 고무나무가 뭐야 지금 낙태죄 얘기하다가 네. 고무고무. 아, 우리 그러니까- 집에는 화분이 아니다. 딴 저는 얘기. 아직도 사실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생명권과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만약에 대립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헌법 불합치 의견을 보다 보면 네.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대립을 부정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 아닌가? 생명이 사라지니까. 네. 그럼 이거 그걸 따로 볼 수 있나? 이런 고민이 계속 읽으면서 되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선재 의견에 사실 동의하긴 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생명권 침해가 일어나긴 하잖아요. 이게 문제 언제부터 생명을 볼지라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전제 하에서 생명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생명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그- 보게 아무런 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논의로 갈 수 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명이 아니다라고. 근데 그런 말은 사실 위원 의견에도 없거든요. 생명이 아니다. 라기보다는 이런 논리였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나랑 선욱이랑 너 죽고 나 살고 뭐 이런 문제면 정말 이게 생명권 침해인데 모체와 태아는 뭐냐면 태아가 모체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선욱이 말처럼. 그리고 태어나면 이 모체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 대립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내가 얘가 남이고 얘를 죽이고 내가 살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아가 독립성을 부정한 건 아닌데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을 해요. 위원 의견이 이거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상당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그럼 태어나면 근데 양육을 못해. 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과연 이거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걸 강요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뭐 이런 논리로 가고요. 뭐 그 임신한 여성의 아니가 곧 태아의 아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립적인 개념으로 안 보는 거죠. 요걸 좀 하나 읽어드리자면 자녀가 이미 있어서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부가 모두 소득 활동이라서 도저히 휴직이 안 된다. 요거까지는 그런데 얘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요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낙태 갈등 상황들인 거거든요.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 사이의 아내를 임신한 경우 불륜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애가 생겼는데 얘를 내가 낳아야 되는가가 고민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서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임신한 경우.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또 미성년자, 결혼도 안 한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이 자기네 낙태죄 조항이 있어버리면 반드시 여성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범죄자가 되니까. 범죄자가 되죠. 그래서 어. 그 기사 낙태죄 이거 이번에 기사 댓글에 보니까 딱 그게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게 남자가 그러니까 같이 임신을 했어. 근데 남자가 나는 책임 못 지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 여자는 범죄자가 되고 무책임한 남자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 잘 살아간다. 그래도 이게 가장 이미 끝난 규정이라고 이미 어쩌면 원래 낙태 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요. 너 낙태해. 낙태할 생각이 없는 여성에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면 똑같이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낙태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몰라. 몰라. 책임 못 책임 져. 못 진다는 어. 거니까 뭐 아주 널리 보면은 낙태를 하라는 거지만 방조지. 처벌 안 되겠지. 그런 남성은 선제 말처럼.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낙태죄 논쟁에서 결국은 이제 여성한테 사실 멍해를 지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랑 이제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면 이제 남성이 빠져 있잖아요. 왜냐면 애는 여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저 성은 일어났어요. 성이 일어났구나. 자기 결정은 일어났어? 그렇죠. 뭐 출산과 뭐 예, 양육에 출산에 대한 관련된 이제 자기결정권이. 네, 네. 이제 갑자기 계속 성초세 네. 이상하네. 그래서 일단
결국 이제 남성이 이제 논의에서 빠져 있는 거죠. 생명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이 이제 어떤 둘이 어떤 마음이 맞아서 결합을 해가지고 혹은 뭐 결합 뭐 마음이 안 맞거나 어떤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남성이 논의에서 빠지면서 남성의 어떤 방금 이제 뭐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남성의 어떤 무책임한 태도, 어떤 자기 양육을 안 하겠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논쟁이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이게 낙태가 어차피 범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범죄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범죄는 아니지만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근데 범죄는 아니야. 낙태를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 그쵸. 낳고 싶어. 근데 남자는 안 낳겠다고 해. 그럼 그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는 진짜 그 이야기가 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그죠? 네, 네. 친권자니까, 그러니까 친부니까. 근데 그런 논의가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자한테 야, 넌뭐니몸 함부로 굴려가지고 뭐 낙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되게 좀 기존의 극우적인 막 그런 발상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남자가 모든 지원을 해주겠고 나아라 해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런 네, 케이스도 맞아요. 생각을 우리가 그렇기는 좀 해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당장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커리어나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금전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제 말은 남자가 뭐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도 나는 예를 들면 얘랑 그것도 결혼할 생각이 그렇죠. 없어. 맞아. 지금 선욱 얘기 듣고 엄청 중요한 얘기 생각했는데 그 얘기도 네.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이거 거야. 연인 사이야. 근데 나는 얘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근데 남자는 뭐 책임지겠대.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태아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이제 기독교 입장을 좀 대신하고 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도 낙태죄 폐지하자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낙태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태아는 빠져 있는데요. 아니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진짜로 네. 태아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원래 이제 태아의 어떤 권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옛날부터 이렇게 문제 있었고 관련해서 그런 건 있어요.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 결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아가 같이 상속을 받으신 상속인인데 뭐 낙태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시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 받겠다는 게 되니까 예. 그 조항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많은 논의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논의 시작인 것 같네요. 논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김선재 아나운서가 네. 말씀한 것처럼 남자는 키우고 싶어. 애를 너무 좋아해. 음. 그러니까 내가 양육비 다 대주고 내가 할 테니까 낳아줘. 근데 여자가 나 싫은데? 내가 결정할 건데 남성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화가 날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애를 가지고 있는 건 여성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낳아야 하는 사람도 여성이잖아. 네. 그치. 뭐 그리고 양육은 같이 그거를 책임진다지만.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의사 표현 정도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결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여성 그 임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음. 거죠. 그렇죠. 그 임신한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음. 가장 일차적으로. 근데 1차적으로. 뭐 남성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뭐 만든 거고. 그렇지만은 여성은 오랜 기간의 어떤 그 임신 상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출산이라는 것들 그리고 뭐 양육은 그 다음에 같이 책임을 진다지만 그래서 그게 단순히 똑같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상의합시다. 논의를 계속 해야 합니다. 네. 나쁜 남자들이 좀 많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입법 과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미 개정안 발의된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의당-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뭐 발의를 했는데 네. 거기 뭐 이게 이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뭐 민주당 뭐 여당 야당 뭐 다 낼 텐데 합의해서 갈 거고. 전 여기서 딱 그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정미 의원의 개정안 발의 중에 임신 중절 수술 조건에서 배우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 약간 아까 말했던 뭐 남성에 대한 지금 근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앞으로 심각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예. 그냥 애인 사이일 때랑 배우자일 때 또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 그게 다 느낌이 다르네. 완전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치. 내 남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랑 예. 남자친구가 나왔으면 네. 좋겠다고 어. 의사 표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이혼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여성이 결정에 법률상 있어서 배우자가 그쵸. 네. 그 예를 들면 전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여자는 애를 안 낳고 싶어. 낙태 얘기는 아닌데 남자는 엄청 애를 원해. 그래서 원해. 여자가 이제 그게 신경 쓰이기 싫어서 몰래 계속 피임을 한 거예요. 그 남자 몰래.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갈등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일단 싸움은 크게 나겠죠. 이혼 개정안 조금 보면은 14주까지는 그냥 무조건 인부가 요청하면 14에서 22주 예외적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된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그 장애로 인한 낙태 부분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로서 논의가 같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외적 허용 관련해서도 그거는 빠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빠졌나 모르겠네. 일단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그쵸. 그것도 다. 그리고 성폭력 임신은 당연히 뭐 근데 헌재 결정에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닌가요 지금? 22주. 네. 22주를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의견을 한 줄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낙태라 부르지 말고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네네. 부릅시다. 네. 한 줄. 이정미 의원의 아니, 제 생각인데 생각이 우연히 같았네요. 생각이 같네요. 네. 저는 이게 형법상 처벌 논의보다 그 출산하는 아이에 대한 그 뭐 남녀의 양육 책임이나 의무 뭐 권리 이런 논쟁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혼인 중에 아이를 낳겠다 안 낳겠다는 결정 그런 부분부터 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정리하는 건 아니고 좀 딴 얘기지만 그 이 임신 중절 수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료계에서 실제로 이렇게 허용을 하면 인부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전문가들의 의학적 어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서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게 쥐맘대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정보가 좀 더 양성화돼서 제공이 네네. 돼서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 낙태 수술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그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생겼으면 낳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스르는 자연의 섭리에. 근데 사실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의 몸에 되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하고 나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몸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오히려 허용된 네. 아이러니지만 네. 허용이 됨으로써 더 네 그런 안전하게 할 수 부분들에 있고 이런 안전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의사들 이제 안 해봤으니까. 네. 영성한테 그 연구 논문 나오고 뭐 난리도 뭐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